루비 책밤. 한국문학 최고의 유산 박완서. 마지막까지 직접 선보고 다듬고 매만지다. 박완서는 소박하고 진실하고 단순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했다. 그의 글은 그를 닮았다. 박완서 소설 전집 결정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지은이 박완서. 출판 세계사. 낭독 성우 루비. 작가 소개. 박완서. 1931년 경기도 개풍군 현 황해북도에서 태어났다. 교육열이 강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서울로 와 숙명여고를 거쳐 서울대 공문과에 입학했으나 6.25의 발발로 학교를 그만두고 미팔군 PX 초상화부에서 근무했다. 1953년 결혼하여 일남 4녀를 두고 40이 되던 1970년 전쟁의 상흔과 PX에서 만난 화가 박수근과의 교감을 토대로 쓴 나목이 여성동화 여류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며 등단했다. 2011년 1월 담낭암으로 타계하기까지 쉼없이 작품 활동을 하며 40여 년간 80여 편의 단편과 15편의 장편소설을 포함 동화, 산문집, 콩트집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남겼다. 박완서는 삶의 곡절에서 겪은 아픔과 상처를 반드시 글로 쓰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고통의 시기를 살아냈다. 이것을 기억했다가 언젠가는 글로 쓰리라. 숙부와 오빠 등 많은 가족이 희생당했으며 납치와 학살, 폭격 등 죽음이 너무나도 흔한 시절이었다. 이름 없이 죽어간 가족들을 개별적으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 처음 글을 쓴 목표였다. 그러나 막상 글을 통해 나온 건 분노가 아닌 사랑이었다. 그는 글로써 자신을 치유해 나갔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덕분에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만 갇혀있지 않고 당대의 전반적 문제, 가부장제와 여권운동의 대립, 중산층의 허위의식 등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 직간접적으로 의식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도 문학에 대한 열정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보기 드문 문인이었다. 죽을 때까지 현역 작가로 남는다면 행복할 것이라는 말대로 그는 마지막까지 펜을 놓지 않았다. 박완서는 소박하고 진실하고 단순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했다. 그의 글은 그를 닮았다. 기획의 글. 1994년 세계사에서 박완서 전집을 첫 출간한 이래 2002년 개정판을 거쳐 2012년 박완서 소설 전집 결정판을 내게 되었다. 선생님은 데뷔작인 나목부터 손수 교정을 받는데 안타깝게도 암 수술을 받은 후 병석에 눕고 나서는 당신의 글을 직접 다듬지 못했다. 누가 삶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을까? 선생님은 지난해 정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고 일주기를 추모하여 선생님 생전에 기획한 대로 결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선생님의 장편소설을 다시 읽고 재평가하는 작업은 큰 산맥을 종주하는 듯 방대했다. 힘들고 지루했지만 박완서 문학의 폭과 깊이 그리고 한국 문학의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확인한 축복의 시간이었다. 선생님 작품의 넓고 깊음은 한 단어로 말하기 힘들다. 한국전쟁으로 텅 비고 황폐한 도시 속에서도 물이 차오르듯 삶의 희망을 찾아내던 선생님은 사람 사는 모습을 깊은 관심을 갖고 바라보았고 사회 변화에도 민감했다.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조금도 쉼 없이 많은 글을 쓰실 만큼 현상을 분석하는 데 탁월했다. 그만큼 소재에 제한이 없었다. 본인이 직접 겪어내신 한국전쟁뿐 아니라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경제와 풍속, 체제 변화 속 개인의 혼란, 가부장제와 여권운동의 충돌과 허상, 중산층의 허위의식과
계층 분화 등 기존 작가들이 다루지 못했던 사회상을 문학 속으로 끌어들이는데 앞장섰다. 선생님의 작품은 진실을 천착하는 집요한 작가 정신, 모든 구석과 드러나지 않는 음모와 싸우는 자유의 기운이 구석구석 흐르고 있어 시대의 징후를 읽어내는 소설문학 고유의 양보할 수 없는 미덕을 넘치게 갖추고 있다. 첫 출간 때와 달리 각 초판본에 실린 서문이나 후기를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은 작품을 쓸 당시 선생님의 생생한 육성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그 글을 쓴 시대와 작가의 심상이 느껴지는 짧은 글은 박완서 문학의 역사를 담고 있다. 덧붙인 평론들은 작품의 새로운 의미와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 박완서 문학은 언어의 보물창고다. 파내고 파내어도 늘 샘솟는 듯 살아있는 이야기와 예스러우면서도 더 이상 적절할 수 없는 세련된 표현으로 모국어의 진경을 펼쳐 보였다. 재미있는 글과 활달한 언어가 주는 힘은 우리들을 뜨겁게 매료시켰으며 이는 아름다운 문학의 풍경을 만들어냈다. 40년 내내 여러 계층의 독자들에게 사랑받았고 말년까지도 긴장감과 유머를 잃지 않았던 선생님은 문학의 이름으로 길이 살아계실 이 시대의 스승이고 표양이다. 재미와 뼈대가 함께 담긴 소설을 쓰는 것이 선생님의 평생 과업이었다.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글 쓰는 이의 외로움과 그보다 더한 사랑을 온전히 물려주고 떠난 준엄함과 따뜻함은 그대로 문학하는 이들의 상징이 되었다.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기획의 글을 대신한다. 2012년 1월 박완서 소설 전집 결정판 기획위원 권명아, 이경호, 호원숙, 홍기돈. 작가의 말. 이건 대단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 평범한 여자가 꿈에서 깨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직도 꿈을 못 버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꿈으로부터 배반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꿈을 창출해내는 게 어찌 여자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운명이죠. 길지도 않은 이야기여서 몇 년 전에 쓴 비슷한 분량의 쇠퇴소설 서울 사람들까지 보태서 구차스럽게 한 권의 책을 만들면서 쓰는 것도 팔자소관이라는 서글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사안이란 일상이 계속되어 남들이 행복하다고 봐줄 땐 솔직히 말해서 쓰는 일이 지겨웠습니다. 써지진 않는데 원고 독촉은 빗발칠 때는 아유 지긋지긋해 소리가 입에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이 노릇을 안 하나. 쓰는 노릇에서 노연할 것을 상상만 해도 황홀한 해방감을 맛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뜻하지 않게 닥쳐온 무서운 고통과 절망 속에서 겨우 발견한 출구는 쓰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니지요. 출구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출구를 찾아내기 위한 정신의 물리치료법이랄까. 워밍업이라고 하는 쪽이 조금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에게 닥친 가혹한 재앙이나 불행은 보다 큰 글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더러 계신 듯합니다. 혹시나 그런 기대로 이 책을 읽는 분이 계실까봐 민망한 마음으로 드리는 변명입니다. 끝으로 이 소설을 연재해준 여성신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지도 않고 집요하게 연재를 청탁해준 여성신문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아직까지도 워밍업의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을 겁니다. 사소한 이야기를 성의를 다해 꾸며주신 삼진기획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989년 11월 박완서. 1989년 삼진기획에서 출간된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초판 작가 후기. 1. 차문경은 남자를 배용하지 않았다. 노여움과 수치심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그걸 참기 위해 애꿎은 잠옷깃만 잔뜩 움켜쥐고 있었다. 그 남자 김혁주 또한 옷을 꿰고 넥타이까지 반듯하게 매는 동안 그 여자에게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으쓱하게 추스른 어깨와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은 잘생긴 뒤통수는
얼굴보다 훨씬 풍부한 표정을 지니고 있어. 그가 지금 얼마나 성이 나 있다는 걸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혁주는 끝내 문경에게 등을 돌린 채 방을 나갔다. 그의 침착한 발자국 소리가 철커덕하는 현관문의 금속성을 끝으로 아주 안 들리게 되자 그 여자는 비로소 한 움큼 움켜쥐고 있던 잠옷깃을 놓았다. 빈약한 가슴이 드러났다. 그 여자는 35이었다. 현재 독신이었지만 한 번 결혼한 적이 있는 이혼녀였다. 자신에 관한 그 두 가지 기정사실이 벼랑간 손 거스러미처럼 예민하게 그 여자의 의식을 불편하게 했다. 별꼴이야. 그 여자는 전혀 예기치 못한 자신의 마음의 이런 변화를 남의 일처럼 비웃으려고 했다. 그러나 까닭이 분명치 않은 쓸쓸한 낭패감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다. 그 여자는 혁주와의 첫날 밤을 은근히 기대하며 장만해 두었던 야하고 하늘하늘한 잠옷을 벗고 몸을 대강 씻은 다음 평상시에 검소한 잠옷으로 갈아입는 동안 아까 혁주가 그 여자를 외면했던 것만치나 철저하게 거울을 외면했다. 더는 불쾌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 여자가 정말 피하고 싶은 건 남자하고 자고 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능욕당한 것처럼 참담한 치욕감인지도 몰랐다. 혁주 역시 그 여자와 동갑인 35이었고 아내하고 사별한 호랍이었다. 대학 동창인 그들이 오다 가다 우연히 다시 만난 건 3년 전. 각각 비슷한 시기에 외로운 신세가 되고 난 지 얼마 안 돼서였다. 그 우연의 일치 때문에 그들은 그 만남에 우연 이상의 운명적인 걸 느꼈고 필요 이상 허둥댔던 것 같다. 심지어는 대학 시절에 품었던 막연한 호감까지도 첫사랑이었다고 착각하고 싶어 했다. 그들이 각각 다른 짝을 만났을 때 어렴풋이나마 이루지 못한 사랑을 아쉬워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랑한다고 먼저 말한 건 혁주였던가. 다시 만난 지 석 달도 안 돼서였다. 그러나 첫사랑이었다는 착각 때문에 말한 쪽에서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조금도 조급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결혼에 대해 먼저 말한 건 문경이었다. 예식 따위가 아니었다. 피차 한 번씩 예식장에서 치르는 결혼식의 경험이 있는 몸이어서 그런지 두 번째 예식에 대해선 묘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다. 그 여자가 분명히 해두고자 한 건 그런 형식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합치는 데 따른 적지 않은 구체적인 문제였다. 혁주는 홀어머니를 모신 장남이었고 죽은 아내와의 사이에 어린 딸을 두고 있었다. 혁주의 아내가 된다는 건 동시에 낳지 않은 딸의 어머니가 된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선 문경이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혁주는 그 여자가 딸에 대해 시시콜콜 알고 싶어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어떻게 생긴 아이인가? 죽은 엄마를 어느 만큼 기억하고 있나? 성질은 온순한가 활발한가? 명랑한가 우울한가? 체질은 건강한가 약질인가? 그 정도는 장차 엄마 노릇을 조금이라도 덜 서툴게 하기 위해 알아두고 싶었지만 혁주의 생각은 그게 아닌 듯 했다. 그 여자가 그 애에 대해 알고 싶어 할 적마다 눈살을 찌푸렸다. 전실 자식 하나 있는 게 그렇게 마음에 걸려? 이런 퉁명스러운 말로 핀잔을 줄 적도 있었다. 마치 문경이가 그 애를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다는 말투였다. 문경이도 남자의 그런 오해에 관대하려고 애썼다. 콩쥐, 팥쥐, 장화홍련의 문화를 몸소 극복해야 하는 건 자신의 몫이고 거기 대한 혁주의 두려움은 당연한 부정으로 차라리 따숩게 여기고 싶었다. 딸 문제 말고는 서로 거리낄 게 없었다. 시어머니도 모실 각오가 되어 있고 특히 각자 가지고 있는 집의 처리 문제에 이르러서는 둘 다 눈이 빛나고 신바람이 났다. 아, 35에 다시 결혼을 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혁주도 자수성가한 몸이었고 문경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위해 아이 낳기까지 미루어야 했던 고달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집이 두 채가 된다고 생각만 해도 갑자기 갑부가 된 듯한 기분을 맛보았다. 양쪽 집을 한꺼번에 처분해서 더 큰 집을 장만한다고 생각해도 즐겁고
문경이네 아파트를 세를 주어 그 돈을 알토란같이 불린다고 생각해도 더욱 고소했다. 시어머니가 정정하시고 또 살림을 주장하는 걸 큰 보람으로 아시니 문경이는 직장 생활을 그대로 계속하는 게 좋을 거라는 건 이미 합의를 본 지 오래였다. 만사형통이었다. 이심전심으로 두 사람이 다 결혼식이란 절차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까지 안 이상 망설일 게 없었다. 거듭 말해 두거니와 두 사람 다 건강했고 독신이었고 35이었다. 만난 지 석 달 만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곧이어 결혼 얘기를 서두른 조급한 갈망은 자연스러울지언정 나무랄 게 못됐다. 실제적인 생활을 합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35의 건강한 허기증을 위해서도 진작 두 사람은 합쳐져야 했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3년씩이나 미룬 건 순전히 그 여자의 일방적인 속셈에 의해서였다. 사별이란 이혼을 당한 것과는 달라서 부부간의 정이 손상당하지 않고 남아있을 것 같았다. 남아있는 정을 지우거나 밀어내는 역할보다는 희미해질 동안은 기다리고 싶었다. 상처한 지 1년도 안 돼 세장가 드는 남자도 없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런 남자는 생각만 해도 정이 떨어졌다. 그 여자는 혁주를 그렇게 정 떨어지는 남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3년은 기다리는 게 망처에 대한 의리가 아닐까. 그 여자는 속으로 3년의 시한을 정해놓고 마치 결혼식 올리기 전엔 절대로 안 돼요 라고 죽작구나 순결을 고집하는 처녀처럼 철석같이 완고하게 때로는 요령껏 부드럽게 남자의 안타까운 욕망을 거절하기도 하고 다독거리기도 했다. 그 여자 나름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결혼식 못지않은 의식이었고 최소한의 도덕이었다. 그러나 그런 속내를 혁주에게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거부만 당하는 혁주는 몹시 언짢아 했다. 때로는 분수를 알고 비싸게 굴라고 하는 말로 빈정대기도 했다. 뒤집으면 곧바로 내까지게 무슨 수처녀라고 하는 뜻이 되는지라 토라지고도 싶었지만 35의 이혼녀의 비위가 35의 건강한 호라비의 참을성의 한계를 헤아려주지 못하면 누가 알아주나 싶어 어물쩍 흘려듣곤 했다.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서로의 갈망을 절제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더할 수 없이 만족스럽게 합칠 수가 있었다. 처음에 그 여자는 남자가 침대에 익숙치 못해 하는 것 같아 약간 신경이 쓰였지만 곧 이거야말로 내가 바라고 꿈꾼 행복이라는 거로구나 싶어 놓치고 싶지 않은 탐욕스러운 기분이 되고 말았다. 너무 개걸스럽게 군 것 같아 일이 끝나자 그 여자는 심한 부끄러움을 탔다. 그리고 의당 남자에 의해 그 부끄러움이 위로받기를 바랐다. 그러나 몸을 섞고 나서 남자의 입에서 떨어진 첫마디는 그게 아니었다. 이런 무신경하고 뻔뻔스러운 여자가 있나? 무엇에 놀랐는지 남자는 즐겁을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남자가 가리키는 쪽을 보니 침대 머리 쪽 천장 밑에 늘어져 있는 작은 목재 십자고상이었다. 그 여자 어머니의 유물이었다. 금가락지, 18금 목걸이, 자수정 브로치, 밍크 목도리 등 쏠쏠한 것들은 다 언니 올케들이 나누어 갖고 막내인 그 여자에게 돌아온 게 그거였다. 돌아왔다기보다는 아무도 안 갔길래 그 여자가 거두어 가졌고 어머니가 임종의 순간까지 경건한 기구를 바치던 거라 함부로 못하고 가장 높은 곳에 걸어놓고 있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꽤 신심이 돈독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자녀들에게 말로 영세를 권한 적은 없었다. 저절로 따른 자녀도 있고 문경이처럼 끝내 모른 척한 자녀도 있었다. 어머니 같은 신심은 없었지만 신심이 돈독한 동기만도 미처 거두지 않은 성물을 홀로 소중하게 지니고 있다는 걸로 어머니한테 은근히 뽐내고 싶은 유치한 자부심 같은 걸 가지고 있는 터였다. 그런 연유 있는 십자고상을 혁주가 험악하게 노려보는 까닭을 그 여자가 알 리 없었다. 왜 그래요? 뭐? 왜 그래요라고? 여자가 남자를 침대에 끌어들이려면 저런 건 좀 미리 감춰놓아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누가 누굴 침대에 끌어들였다고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난 신앙은 없지만 저런 걸 보면 경건해지는 정도의 양심은 있는 사람이라고. 저런 것이 내려다보는 데서 태연히 정사를 버릴 수 있는 만큼, 태연히 정사를 버릴 수 있는 당신만큼 뻔뻔스럽지가 못해.
두 번째로 듣는 뻔뻔스럽다는 소리가 그 여자의 남은 기운을 입술도 달짝할 수 없게 빼버렸다. 그 여자가 고작 할 수 있는 저항은 무참히 흐트러진 잠옷깃을 황급히 수습해 잔뜩 움켜쥐고 있는 정도였다. 그것도 남자가 떠나기 전에 마음을 돌려 그 고약한 말버릇에 대해 사과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부드럽게 다독거려 줄 것을 전제로 한 몸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남자는 일방적으로 녹이 등등한만을 과시한 채 떠나갔다. 전화 소리가 났다. 혁주로부터였다. 이제 막 집에 왔어. 아까 미안했어. 너 그렇게 봐주라. 그렇지만 그 정도는 센스의 문제 아니야? 지금 생각하니 사소한 문제 같지만 그땐 정말 기분 나빴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분이 망쳐진 게 더 화가 났던 거야. 안녕. 잘 자. 그 정도로 충분히 화해가 된 걸로 여긴 듯 혁주의 말꼬리는 한결 부드럽게 느슨해졌다. 그러나 그 여자에게 그 문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혁주의 고약한 말버릇쯤은 사소한 문제로 돌릴 수도 있었다.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니지 않은가. 그 여자는 남자와 몸을 섞기 전에 십자고상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도 못했지만 설사 의식했다고 해도 떼어서 안 보는 데다 감추고 그 짓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신의 눈길이 두렵기는커녕 신이 증인을 서주기를 바랄 만큼 그 여자는 그 짓에 떳떳했다. 그러나 혁주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그걸 치우지 않았다는 트집은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그의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중대한 착오에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마침내 능욕당한 여자처럼 가냘프고 참담하게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그렇게 참고 바라고 꿈꾸던 행복이 능욕으로 변질해버린 게 억울했고 예기치 않게 말려든 착오의 중대성이 무서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곧 달콤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도 없는 숙면이었다. 아무리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잠 하나는 잘 자는 건 그 여자의 버릇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이었다. 깊고 편안한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행복감을 만끽하기 위해 그 여자는 한껏 기지개를 켰다. 그 여자 스스로 한물 같다고 생각한 몸 마디마디에 간밤에 혁주와 나눈 즐거움의 여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다시는 외로움과 갈증에 허덕이지 않아도 된다. 이제 남은 것은 따뜻하고 오붓한 생활의 기쁨뿐이다. 근심 없었던 어린 날에나 그랬을 것 같은 무턱대고 행복한 예감을 주체 못해 그 여자는 두어 번 체중으로 침대의 탄력을 즐기고 나서 벌떡 일어났다. 그 바람에 아직도 침대 머리 높은 곳에 걸려있는 십자고상이 얼핏 눈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 그 여자를 괴롭힌 중대한 착오, 견디기 어려웠던 굴욕감이 아릿하게 되살아났다. 그러나 어젯밤만큼 심각하거나 절박하지는 않았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의 동통처럼 가물가물 견딜만 했다. 그 여자는 이미 혁주와 자신과의 사이에 중대한 착오를 규명하고 풀어나가려는 노력보다는 혁주를 이해하고 관대하게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혁주도 그 여자처럼 종교가 없으니 십자고상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사람이란 특정한 종교가 없이도 얼마든지 하느님이나 천지신명 등 초월적인 힘, 엄정한 시선을 의식할 계기는 있고 혁주가 거기 걸린 성물을 처음 보고 나타낸 반응도 그럴 때 반사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나 겸손과 같은 것이었으리라. 그러나 어젯밤에도 거기까지는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실상 착오의 시작은 그 후부터였다. 어째서 나는 그 남자와의 사랑의 행위를 하느님이건 천지신명이건 그 밖에 어떤 절대적인 도덕성 앞에서도 떳떳한 걸로 여겼거늘 그 남자는 그다지도 죄의식을 느꼈을까. 자기만 죄의식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죄의식을 안 느끼는 걸 마치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문란한 여자 경멸하듯 몰아붙이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아, 그만. 그 여자는 다시 어제의 착오점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을 황급히 제어했다.
오랜만에 맛보는 행복감, 충족감을 그런 식으로 망치고 싶지 않았다. 생각하기 나름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일이었다. 성행위에 수치심이 따르는 건 도덕 이전에 인간의 본능에 연유하고 있을 뿐이거늘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데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여자 쪽에서 필요 이상 당당하게 군 게 남자 눈에 뻔뻔스럽게 비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 여자는 슬그머니 풀이 죽으면서 혁주가 정상이고 자기가 약간 비정상인 쪽으로 두 사람 사이의 착오의 심각성을 무마하려 들었다. 아침이 아닌가. 더구나 화창한 일요일 아침이었다. 중학교 가정선생인 그 여자에게 일요일의 나태의 자유는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여북해야 혁주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된 후에도 일요일 날의 데이트는 피해왔었다. 물론 혁주도 동의해서였지만 그가 일요일 날 집에 붙어 있어야 하는 까닭은 그 여자보다 실질적이고 눈물겨운 것이었다. 애미 없는 어린 딸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종일 같이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호라비의 그런 부성애가 그 여자의 가슴에 전에 없이 애달프게 사무쳐와서 혼자 먹는 아침밥 맛을 뜨악하게 했다. 창밖의 녹지대에선 벚꽃이 분분하게 지고 그 여자의 아파트를 그런대로 살맛나게 하던 멀리 남한산성까지 트인 전망은 심한 황사 현상이 부옇게 가로막고 있었다. 혁주의 딸 이름은 시내라고 했던가. 혁주는 그 아이를 쫄쫄이라고도 불렀다. 시냇물 흐르는 소린가요? 그 여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아이의 별명을 재미있어 하면서 그렇게 물은 적이 있다. 그러면 좋게요. 늘 쫄쫄 짜서요. 편안한 아이는 아닌 것 같다. 혁주는 그 쫄쫄 짜는 아이를 온종일 무슨 수로 달래고 있는 것일까? 저녁 때까지 전화가 5번쯤 온 것 같았다. 한 통화만 친구한테 서고 나머지는 다 올케하고 언니들로부터였다. 친정 동기간들은 늘 통화 중 아니면 수업 중인 학교 전화를 피해 이렇게 일요일날 안부 전화를 넣는 것으로 혼자 사는 동생에 대한 우애와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 들었다. 고마운 일이었다. 일요일날 언니 집에라도 좀 오면 어디가 덧나냐? 대뜸 이렇게 핀잔부터 주는 건 사위까지 본 큰언니였다. 문득 혁주와의 일을 큰언니한테만은 말하고 싶어 목구멍이 근지러운 걸 억지로 참았다. 큰언니한테뿐 아니라 전화가 올 때마다 그 여자는 너무 허둥대고 있었다. 그 여자는 이번 일요일은 딴 일요일과 다르길 바라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혁주일 것 같아서 가슴이 울렁거리곤 했다. 나 좀 도와줘요. 우리 쫄쫄이하고 같이 놀아주지 않을래요? 이런 식으로 그 여자가 완벽하게 비워놓은 일요일의 공백을 그들 부녀가 은근슬쩍 넘본다면 그 여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럴 만한 시기가 무르익었는데도 그러지 않는다는 건 갑갑한 노릇이었다. 일요일이 헛되게 저물고 잘 울 것처럼 연약해 보이되 귀염성스러운 아이와 그 아이의 손목을 단단히 잡은 약간 낯설고 계면쩍어 배는 혁주와 공원이나 빵집 같은 데서 만날 수 있기를 체념해버리자 역시 혁주가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룻밤 자고 나서 조급하게 변화를 바라는 자신에 비해 일상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혁주가 보다 점잖고 믿음직스럽게 여겨졌다. 실상은 혁주나 그의 어린 딸이 보고 싶어 그 여자가 온종일 그렇게 조바심을 낸 것은 아니었다. 어젯밤 십자고상에서 비롯된 그 개운치 못한 착오 때문에 품게 된 혁주의 인격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두 사람이 합심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 일방적으로라도 혁주를 두둔하려 들었다. 하여튼 누가 뭐래도 그 여자가 내심 조바심하고 있다는 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일주일 내내 어찌나 그 여자 혼자서 혁주를 두둔했던지 다시 토요일이 돌아왔을 때는 잘못은 그 여자에게만 있고 혁주에겐 아무 잘못도 없는 것으로 돼 있었다. 토요일 날 그 여자는 퇴근길에 꽃시장에 들러 35송이의 장미꽃을 샀다. 진홍빛 장미였다. 에라 모르겠다. 까짓 거 덤입니다. 꽃 파는 아저씨는 몇 송이 장미를 더 얹어주면서 이렇게 호기 있게 외쳤다. 아마 한 푼의 애누리도 안 당하고 여러 송이의 장미를 팔고 나서 기분이 좋은 김에 선심을 쓰고 싶었던가 보다. 아니에요. 싫어요. 그만두세요. 그 여자는 어쩔 줄을 모르면서 아저씨의 선심을 거절했다. 나는 35살밖에 안 된 거요.
하마터면 그런 소리까지 나올 뻔하지 않았나 싶다. 덤을 받게 될까봐 겁나서 종종 걸음치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꽃장수 아저씨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바라보며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라며 혀를 찼다. 집안 정리, 음식 준비는 금요일에 벌써 끝났는데도 그 여자의 마음은 괜히 부산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침착치 못한 마음 상태가 싫지 않았다. 이런 사람 사는 맛이 실로 얼마만인가. 그 여자는 둥근 백자 항아리에다 35송이의 장미를 듬뿍 꽂아 침대머리 탁자에 장식했다. 35송이의 장미는 35살의 황홀과 참으로 잘 어울렸다. 그 여자는 눈을 사르르 감고 화려하고 달콤한 장미 향기를 깊이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침대에 올라서서 발더듬하고 십자고상을 떼어냈다. 십자고상이라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유물이어서 가슴이 찐했다. 그대로 서랍 속 깊숙이 간직하려다 말고 그 여자는 거기 매달린 사내의 발끝에 입술을 대었다. 그 여자보다 어린 33살 나이에 죽은 사내의 발끝은 먼지 묻고 차가웠다. 그 여자는 나직하게 속삭였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제발 제가 이 행복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다시는 외로워지게 만들지 마옵소서. 너희 어머니도 너를 위해 비슷한 기도를 수없이 바쳤느니라. 원망도 많이 했더랬지. 그렇지만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단다. 불쌍히 여기는 것 밖에는. 못 박힌 사내의 슬픈 얼굴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세상에, 우리 막내가 소박을 맞다니. 내가 어떻게 기른 딸인데 소박댁이 신세가 되다니. 크게 잘되거나 이름을 떨친 자식은 없어도 여러 자식들을 고스란히 길렀고 제각기 밥 걱정은 안 하고 살만하니 복 좋다는 소리도 듣던 어머니였다. 그러다가 막내가 덜컥 이혼을 당하니까 가슴을 치며 하던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했다. 이혼당한 걸 하필이면 소박 맞았다고 하는 어머니의 푸념이 그때는 그렇게 듣기 싫더니만 지금은 뭉클하니 그리웠다. 혁주의 방문은 마치 아침에 출근했던 남편 돌아오듯이 예사롭고 자연스러웠다. 배고파. 찌개 냄새가 구수한데? 그러면서 식탁에 먼저 앉으려는 걸 그 여자 역시 몇 년 산 호랑이 마누라처럼 약간 눈을 부라리며 씻고 오라고 욕실로 쫓았다. 혁주는 그 여자의 음식 솜씨를 적당히 칭찬해 주었고 그 여자는 연방 생선 가시를 발라서 혁주의 접시에 맛있는 살만 옮겨주었다. 배부르고 화기애애하게 저녁을 먹고 난 다음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았고 차를 마셨고 잠자리에 들었다. 저번 토요일 날 밤에도 같은 순서로 일을 치렀지만 그때보다 모든 게 쉽고 편안했다. 같이 자기 전까지 서로 꼬박꼬박 존댓말을 했었는데 같이 자고 난 직후부터 남자의 말이 일방적으로 반말로 바뀐 게 좀 껄끄럽게 들리던 것까지 오늘은 참아줄만 했다. 혁주의 널찍한 등은 달착지근한 피곤을 기대기에는 참으로 맞춤했는데 그는 오래 누워있지 않았다. 벌떡 일어나더니 양말짝부터 찾아 꿰었다. 내일도 집에서 애나 볼 거예요? 그 여자도 일어나 앉으면서 물었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남자가 벌컥 화를 냈다.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몰라서 물어? 그 불쌍한 어린 것한테 샘을 내다니. 당신이 그런 여잔 줄 몰랐어. 내가 샘을 냈다고요? 그럼 그냥 비양거린 건가? 난 그냥 나도 그 아이하고 일요일을 같이 보낼 수 있으면 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그 여자의 말꼬리가 떨렸다. 물처럼 순종하던 몸도 빳빳하게 경직됐다. 또다시 참담한 심정으로 헤어지게 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문경이의 표정은 차라리 비굴했다. 정말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내내 남자에 대해서보다는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건만 이 무슨 해괴한 트집이란 말인가. 야속한 생각으로 눈물이 그렁해진 그 여자를 보고 혁주도 주춤했다. 달래듯이 말했다. 너무 서둘 거 없어. 내 딴엔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오랫동안 길들여왔기 때문에 서둔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네요. 그것도 제 잘못인가요? 너무 따지지 마. 가뜩이나 복잡해 죽겠는데. 혹시 뭐 언짢은 일이라도 생겼나요? 혁주가 침대 곁을 떠나
창가에 놓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담뱃갑을 꺼냈다. 아니, 혁주 씨, 담배 끊었다더니. 지금 처음 피는 거야. 오죽 답답해서 그러겠어. 지금 처음 피는 사람이 담뱃갑을 넣고 다녀요? 따지지 마. 여자가 좀 대강 넘어가는 게 있어야지. 그 여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참아내기 위해, 대강 넘어가기 위해. 혁주는 맛있게 담배를 피우고 그 여자는 부엌으로 가서 작은 접시를 가져다 남자 곁에 대령했다. 다음 토요일쯤엔 어쩌면 이 남자의 발을 씻기게 될지도 몰라.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며. 따지지 않을 테니 고민이 있으면 얘기해줘요. 부부가 좋다는 게 뭐예요? 참, 이렇게 뭘 모르는 사람 봤나. 바로 당신의 그 속 편한 게 내 고민거리란 말이오. 혁주가 두 손을 크게 벌리며 낭패스럽다는 뜻을 과장했다. 모르면 가르쳐줘야죠. 부부간에 뭘, 또 부부간. 당신은 부부가 된다는 걸 남자하고 자는 것만치나 쉽게 생각하는군. 혁주가 씹어뱉듯이 말했다. 그 여자는 치욕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또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결혼의 실패를 어머니나 동기간 친척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여자의 참을성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지 않았던가. 참아야지, 여자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그 소리가 낡은 유성기 판처럼 어지러운 잡음과 함께 그 여자의 귓전에서 반복해서 울렸다. 그러니까 우린 아직 부부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현실이 증명하잖아. 나는 곧 돌아가서 쓸쓸한 호라비 노릇을 하면서 다음 토요일이나 목 빠지게 기다릴 테지. 세상에 이렇게 사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같이 살 준비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신혜하고 만나는 것을 서두르는 것도 그런 준비 중에 하나인데 혁주 씨는 어쩌면 그런 심한 말로 미안.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골치 아픈 일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만 고약을 떨게 된다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줘요. 우리 사이의 골칫거리가 뭔지. 빙빙 돌리지만 말고요. 당신이 우리 신혜한테 신경을 써주는 건 좋은데 노인네에 대해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그 여자의 눈길을 슬쩍 피하는 혁주의 눈빛에 얼핏 교활한 게 스쳤다. 그러나 그 여자는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그걸 부정하려 들었다. 될 수 있는 대로 온화한 표정으로 혁주의 근심을 달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 신혜 할머님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분이야. 홀시어머님의 외며느리 노릇이 그리 쉽겠어요? 어려울 건 각오하고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는 걸 어머니에게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는 뜻이오. 결혼식 때문인가요? 그런 의식은 생략하자고 한 건 당신이 먼저였고 나는 다시 면사포 쓰는 건 쑥스러워 동의했지만 그 어른이 원하신다면 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한번 결혼했던 여자를 당신 며느리나 신의 새엄마로 받아들이시도록 설득할 자신이 나에겐 도무지 없단 말이오. 알아듣겠어? 혁주가 천천히 다가와 그 여자 옆에 앉더니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어려운 말을 해버린 안도감으로 혁주의 표정이 무책임하고 편안해졌다. 못 알아듣겠어요. 그 여자는 도리질을 하면서 바보처럼 말했고 혁주는 바보같이 하면서 더욱 다정하게 여자를 보듬어 안았다. 왜 그런 말을 이제야 하는 거죠? 그런 중대한 사실을. 그 여자의 얼굴이 생전 처음 보는 난감한 시험 문제를 받아든 국민학교 아이처럼 천진한 울상이 되었다. 내가 말 안 해도 그 정도는 당신도 짐작할 수 있었던 거 아니오? 나는 한 번도 그분을 뵌 적이 없고 혁주 씨도 그렇게 어려운 분이란 걸 말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짐작을 해요? 말도 안 돼요. 당신은 마치 우리 어머니를 특별히 무서운 분처럼 말하는데 보통 분이야. 왜 있잖아. 가장 한국적인 어머니.
아들이 상처하고 3년씩이나 혼자 사는 것도 열분났다고 비꼬셨는데 한번 결혼했던 여자한테 장가를 든다면 얼마나 노발대발하시겠어? 아마 그렇게 귀여워하시던 손녀딸도 알뜰하게 주장하던 살림도 다 내팽개치고 당장 집을 나가시겠다고 소동을 부리실 뿐이야. 내 나이 겨우 35이야. 처녀 장가 드리고 싶어하는 건 보통 어머니의 인지상정이야.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 된 결혼인 줄 알고 태평으로 있으니 그동안 세중간에서 내 속이 얼마나 탔겠어. 어머니 핑계대지 말아요. 그 여자는 혁주로부터 떨어져 앉으면서 메마른 소리로 말했다.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이제 보니 당신은 어머니하고 상의를 하고 나서 반대에 부딪힌 게 아니라 어머니가 반대하리라는 걸 미리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반대는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이고 혁주 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결혼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혁주 씨는 정식 결혼 생활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실질적인 결혼밖에 없는 것처럼 말해왔어요. 당신이야말로 여자하고 자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네요. 그런 문제에 보다 신중해야 하는 건 남자보다 여자 쪽 아닌가? 뭐니 해도. 혁주 쪽에서 점점 더 능청스럽게 굴었다. 어려운 말을 꺼내기 전까지가 힘들었지. 꺼내고 나서부터는 자신감마저 넘쳐 보였다. 혁주 씨가 안 그래도 내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것 같아요. 더 분명한 잘못은 남자의 35을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독자적인 결정권쯤 가질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한 거죠. 제발 세상이 다 끝장난 것 같은 얼굴 하지 말아요. 갈수록 태산인 내 입장도 좀 이해해달라 이거지. 아직도 희망은 있으니까. 혁주는 이런 아리송한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 여자는 현관문 밖까지 배웅하면서 좀 더 희망적인 말을 기대했고 그냥 가버린 후에는 전화 걸어주기를 기다리느라 자정이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자는 결혼식 올리기 전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랑감에게 몸을 주는 게 아니라는 진부한 금과 옥조가 처녀도 아닌 35의 이혼녀에게도 영락없이 들어맞은 것에 그 여자는 굴욕감을 느꼈다. 그러나 결코 혁주가 악의적으로 계획해서 일이 그렇게 된 건 아니었다. 혁주도 그렇게 나쁜 남자는 아니었다. 다만 일이 공교롭게 되느라 혁주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걸 크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만한 사건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연달아 일어났을 뿐이었다. 혁주의 어머니 황 여사 또한 남보다 더 괴팍하지도 특별히 욕심이 많지도 않은 보통의 갓 환갑을 지낸 노인이었다. 아직은 노인 소리가 가당치 않게 모양도 낼 줄 알았고 지병도 없었지만 외아들이 상처하는 꼴 보랴, 그 뒤 여지껏 애미 없는 손녀딸 뒷바라지 하랴, 호라비 아들 수발하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그래도 온 집안이 번들번들하게 살림을 해내는 걸 보고 친구나 친척들은 한결같이 그의 건강을 치하했고 그때마다 속으로는 골병 다 들은 걸 하고 대답하곤 했었다. 물론 어서 아들 장가들이지 않고 왜 그 고생을 하느냐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고 그런 소리를 들을 적마다 마치 자기가 살림이 놓기 싫어 일부러 호라비 아들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 민망하기도 한 황 여사였다. 그러나 3년이나 지나거든 재혼 생각을 하겠다고 혁주가 하도 딱 부러지게 말하는 바람에 꾹 참고 있었다. 아들이 상처한 지 석 달도 안 돼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혼처를 3년씩이나 거절하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기다렸다면 황 여사도 어지간히 참을성 있고 무던한 편이었다. 황 여사가 그렇게 쌓인 혼처 중에서 아직도 유효한 혼처 몇 군데를 한꺼번에 아들 앞에 펼쳐놓은 게 지난주였던 것이다. 죽은 며느리의 세 번째 제사를 절에 가서 지내고 온 지 며칠 안 돼서였다. 하필이면 혁주가 문경이하고 처음으로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문경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절차를 의논하고 싶어 어머니 눈치를 볼 무렵이었다. 운수 나쁘게도 재혼말을 먼저 꺼낸 게 황 여사였다. 어머니 쪽에서 먼저 재혼말이 나왔더라도 신부감이 뉘집 자식이고 몇 살에다 어느 대학을 나오고 하는 식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곁들인 사진까지 나오기 전에 문경이 얘기를 꺼낼 잠은 얼마든지 있었다. 어머니가 먼저 재혼 얘기를 꺼낸 김에 되레 쉽게 벌써 정해놓은 여자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었으련만 혁주는 그만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 여자들이 다 처녀들일까요? 정말 처녀들이 후처 자리로 오겠다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만 호기심으로 그렇게 물었다. 그럼 가짜 처녀일까? 내 나이 겨우 35이야.
처녀장가 드는 게 당연해. 시내만 안 딸렸으면 더 어린 혼처도 들어올 텐데 전실애가 있다고 맨 올드미스만 들어와서 애민 좀 섭섭하다. 이렇게 되니 동갑내기 이혼녀 얘기를 꺼내기가 난처해졌고 마음속으로도 점점 이혼녀가 뜨악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됐던 것뿐이지. 혁주가 처음부터 문경이를 재미나 보고 차버릴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다. 십자고상을 보고 놀란 첫날 밤까지도 문경이하고 재혼하려는 혁주의 마음에 손톱만한 거짓도 없었다. 35송이 붉은 장미의 수명은 일주일도 못 갔다. 도매상에서 산 싱싱한 거라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활짝 피더니 곧 고개를 꺾고 남루해지기 시작했다. 갖다 버리기 위해 항아리에서 꺼낸 장미다발이 문경이의 걷어붙인 팔뚝을 사정없이 찔렀다. 남들이 탐할 만한 유염한 자태를 잃은 후까지도 가시는 예리하고 도전적이었다.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해도 가장 늦게 탈 것 같은 오만한 가시. 아, 그 부질없는 적이여. 문경이는 팔목보다는 가슴이 찔리는 듯한 아픔에 탄식하며 장미다발을 쓰레기통에 던졌다. 분분하고 산란하게 천지를 어지럽히던 벚꽃도 이제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창밖의 봄은 어느새 총총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럴 리는 없어. 그 남자가 그렇게 신이 없는 남자일 리는 없어. 혁주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여자는 그 생각을 지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안 만나는 동안도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다. 그 여자는 그럴 때마다 울렁거리는 마음으로 중요한 얘기를 기대했지만 간단한 안부 아니면 봉급생활자의 반복되는 따분한 일상에 대해 안 하던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다. 울렁거리던 기대와는 얼토당토하는 한탄을 듣고 나도 그 여자는 그닥 실망하진 않았다. 되레 안도의 가벼운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 여자가 기대하는 중대성 속에는 파탄의 예고도 어느 만큼은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왜 이러지? 방정맞게 끝장을 예감하고 있다가 아직 끝장은 아닌 것만 감지덕지에 하는 자신에 대해 그 여자도 속수무책이었다. 내일은 우리 어디로 여행이나 갈까? 따분한데. 금요일날 밤늦게 걸려온 혁주의 전화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따분하다는 말이 몸서리 쳐지게 실감되는 자포자기한 목소리였다. 빈말로라도 여행을 가자고 하려면 좀 더 밝고 들뜬 소리를 냈으면 좋으련만 아쉬워할 새도 없이 그 여자는 허둥거리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럴 거 없어요. 혁주도 더는 여행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재미도 없는 잡담만 늘어놓다가 하품 소리를 크게 내고 전화를 끊었다. 여행이 전화를 건 목적은 아닌 게 분명했다. 그래도 그 여자는 그 여행 제안을 거절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어쩐지 파탄을 통과하기 위한, 어쩌면 파탄을 전제로 한 시해 같은 여행 계획일 거라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그 여자는 느낌으로 확실하게 파탄을 예감하면서도 그 시기를 최대한으로 연장시키고 싶었다. 세상 없이 철석 같은 맹설을 한 남녀라도 한번 같이 자고 나면 영락없이 남자 쪽에서 변심하게 돼 있다는 식의 통속적인 공식을 수정 없이 자신에게 적용시키기엔 그 여자는 나이도 지긋했고 자존심도 있었다. 끝장을 낼 때 내더라도 자기도 남자에게 충분히 실망할 시간쯤은 벌고 싶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절절한 그 여자의 희망은 파탄만은 피하는 거였다. 자존심하고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어도 좋았다. 아리송하게 여행 얘기를 비친 다음 날이 주말이었으나 혁주는 예고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 9시가 지나자 그 여자는 혁주를 위해 장만한 새우튀김, 생선구이, 청포묵 무침 등을 혼자서 꾸역꾸역 먹었다. 이상한 허기증으로 포식을 한 여자가 나른하고 맹한 기분으로 주말 연속극을 보고 있는데 혁주로부터 전화가 왔다. 예기치 않은 회식이 있어서 미안해. 그는 이렇게 재용건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 내내 전화 한 번이 없었다. 이번 주말에는 올 것인지 말 것인지 여자 쪽에서 전화를 못 걸 것도 없었다. 서로 거의 같은 횟수로 전화질을 했었건만 그게 갑자기 치사스럽게 느껴진 게 그 여자가 남자하고 같이 잔 후에 변화라면 변화였다. 혁주와의 먼 미래는커녕 당장 오늘 밤 만날 수 있을 것인지조차 불확실한 채 잔뜩 음식 장만을 하면서 그 여자는 내 입은 입이 아닌가 뭐? 하는 불필요한 소리를 간간히 뇌까렸다. 다행히 그 여자 혼자서 저녁을 먹어치우기 전에 혁주가 나타났다. 그럴싸해서 그런지 지치고 꺼슬해 보였다. 평화롭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그 여자가 노력하는 것만큼 혁주는 따라와 주지 않았다.
처음부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겉돌았고 묻는 말에도 딴청을 부리기 일쑤였다. 저번엔 중대한 회식이었나요? 지난 토요일에 안 온 것에 대해 따질 요량으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화제가 궁에서 한마디 한 것뿐인데도 짜증부터 냈다. 피곤하게 따지지 좀 마. 전혀 핀트가 안 맞는 신경질이었다. 그래도 그 여자는 잠자리에 들자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과 기교를 다했다. 거의 절망적인 기분으로 혹시나 성적인 매력으로라도 남자가 안 떠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다고 그 여자가 그 방면에 소질이나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 담담하게 독신 생활을 유지해온 여자답게 그 여자는 보통 사람보다 더 그 방면의 맹문이었다. 특별한 여자의 특별한 성적인 매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남자들 세계에 터무니없는 미신이거나 풍문이겠거니 별로 깊이 귀담아 듣지 않던 그 여자였다. 느닷없이 매력인지 요기인지가 생겨날리 만무했다. 그러나 그 여자가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것만은 충분히 전달된 듯했다. 부자연스러우리만치 굼뜨게 옷을 입고 말없이 떠나가는 혁주를 그 여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불러세우고 물었다. 아직도 우리 사이에 희망이 있을까요? 전번에 혁주가 던지고 간 아직도 희망은 있다는 말을 상기시키고 싶었다. 혁주의 얼굴에 짙은 연민이 어렸다. 추상적인 연민이기도 했다. 그런 표정이 어떤 말보다도 명확하고 가혹하게 그 여자의 희망을 뭉개버렸다. 가망 없는 걸 가망 없다고 받아들이자 분노보다 먼저 그에게 다한 정성과 기교에 대한 수치심이 끌어올랐다. 그 여자가 느낀 건 정확했다. 주말마다 만나기로 한 걸 한 번 거르고 나서 지난 주일 동안에 두 사람이 합칠 수 있는 가망은 더욱 희박해졌다. 물론 그건 혁준의 집안 사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뿐 그 여자가 손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혁준은 혁준 나름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결정적인 말을 할 기회를 놓치는 사이에 어머니 황 여사가 그보다 한 발짝 앞서가고 있었을 뿐 그가 실제로 노력한 건 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중매가 들어온 색식감들에 비해 문경이가 나이로나 조건으로나 좀 기울더라도 혁주 마음만 문경이 아니면 안 된다였다면 또 문경이와의 언약을 중히 여겼다면 어머니에게 말했을 것이다. 말도 해보기 전에 어머니가 노발대발할 것부터 두려워한 건 사랑 없이 문경이의 조건만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조건만으로만 비교할 때 확실히 문경이가 제일 불리했다. 어느 틈에 혁주는 그런 냉정한 관찰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가 마지막으로 시도해본 건 문경이가 맞벌이할 수 있는 교사라는 걸 어머니에게 말한다면 혹시 솔깃하게 듣지 않을까 해서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엿본 것뿐이었다. 황 여사는 살림을 좋아해서 신의 엄마가 살았을 때도 살림의 주도권 때문에 고부간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 또 잘 살고 싶다는 의욕도 젊은이 못지않게 왕성해서 요즘 세상에 남부럽지 않게 살려면 그저 안팎이 같이 버는 게 수라는 소리를 말버릇처럼 해왔었다. 여교사라면 제 아무리 완고한 노인네의 눈에도 흠잡을 데 없는 건실한 직업이니 혁주가 하기 따라서는 사태를 역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남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혁주가 한 일이란 고민과 낙관 사이에서 갈등하느라 그 시기를 놓친 게 전부였다. 2. 황 여사가 어느 날 희색이 만면에서 혁주에게 내보인 새로 들어온 색식감은 나이는 그중 많은 31였지만 재색을 겸비하고 이제에도 뛰어나 자기 자본의 유명 브랜드 기성복 매장을 호텔 지하상가에 하나, 번화가에 하나, 두 군데씩이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돼서 혁주는 어머니에게 문경이를 소개할 기회를 아깝게 놓치고 말았으니 누구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여자 복이 지지리도 없다고 할 밖에 없었다. 새로운 혼처와 비교해서 문경이가 제고할 여지도 없이 초라하고 불리하게 보인 혁주의 마음 상태를 접어들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여자는 일주일 내내 혁주의 섬뜩한 연민의 시선을 자주자주 떠올렸고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전화를 기다리지는 않았고 주말에도 그를 위해 특별히 음식 장만을 하지 않았다. 그러려니 했던 대로 그는 오지 않았다. 서로 소식을 끊고 지내는 날짜가 길어질수록 배신감도 확실해졌지만 그까짓 거 이혼녀가 재미 본 셈만 치지 하는 식의 가장 저속하고 값싼 처방을 상처에 너덕너덕 붙이는 짓에도 익숙해졌다. 그러나 처음부터 쾌락을 목적으로 한 짓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감으로 새로운 출발과 행복을 꿈꾸며 합의하고 계획한 일인 이상 그냥 흐지부지 넘길 수는 없었다. 한때
사랑의 눈이 어두워 잘못 본 것의 정체를 똑똑히 봐주고 미련 없이 정을 떼기 위해서라도 혁주를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는 일은 불가피했다. 다만 분노도 사랑 못지않게 뜨거웠으므로 다시 눈멀까봐 냉정해지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를 믿음직스럽게 여기고 사랑에 빠진 건 피할 수 없었지만 그를 사갈처럼 여기고 일생 동안 진저리 치며 살게 될지도 모를 기회는 피하고 싶었다. 혁주에게도 그 정도의 돌파구는 주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추악한 결말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그 여자는 몸에 이상을 느꼈다. 임신한 것 같았다. 첫 번째 결혼에서도 그 여자는 임신한 적이 없었다. 저절로 임신이 안 된 게 아니라 피임의 결과였다. 집장만 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말자는 남편의 말에 그 여자는 고분고분 순종했고 피임의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도 남편이 더 유식하고 능동적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따로 애쓰지 않아도 됐다. 맞벌이로 열심히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자 남편은 공부를 더 하겠다고 미국으로 떠났고 공부를 포기하고 취직을 했다고 할 때까지 계속되던 편지가 뚝 그치고 얼마 안 돼서 좋은 여자가 생겼으니 이혼을 해달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고를 받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이 있는 그쪽 여자는 임신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그게 문경이가 이혼을 당하게 된 경이었으니 미처 임신할 새도 없었다. 그렇건만도 국내에서 이혼에 따른 호적 정리, 위자료 문제 등에 발벗고 나선 시집 식구들은 이구동성으로 애만 하나 있어도 이런 일을 왜 당하겠노. 여자는 그저 뭐니 해도 아들을 낳아놔야 시집 귀신 될 자격이 생기는 건데 하는 동정도 같고 변명도 같은 말을 했다. 그 여자가 생각해도 그건 맞는 말이었다. 남편도 시집 식구도 그 정도로 모진 사람들은 아니었고 남편과의 금슬도 비록 집장만을 위해 아둥바둥 살기는 했어도 나쁜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기가 책임질 성질의 것이 아닌 잘못까지 뒤집어쓰고 물러나야 하는 그 여자의 가슴은 참으로 아렸다. 그 여자가 임신에 대한 기대도 공포도 없이 편한 마음으로 혁주하고 잘 수 있었던 것도 그 억울한 경험이 그 여자의 무의식에 영영 임신할 수 없을 것 같은 암시가 남아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병원에서 임신임을 확인하고 나서 그 여자는 숨겨둔 욕망을 들킬 것 같은 계면적인 가벼운 흥분에 사로잡혔다. 바깥날은 현기증이 나도록 밝게 빛나는 초여름이었다. 30대 중반의 첫 임신이라서인지 늑수그레한 여의사는 이것저것 주의하고 지킬 점들을 자세하게 일러주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여자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고 그런 것이 그닥 걱정되지도 않았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흐뭇한 미소가 되어 여자의 입가에 비죽비죽 넘쳤다. 6월은 좋은 계절이었다. 푸른색 트레이닝 바지에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아이를 무등 태우고 저만치서 걸어오고 있었다. 아이는 남자 어깨 위에서 깔깔대며 자꾸 엉덩방아를 찧었다. 남자는 힘겹기도 하고 위태롭기도 해서 얼굴을 심하게 구기고 있었지만 가까워질수록 즐거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이의 몸무게 때문에 티셔츠 자락이 뒤로 밀리면서 앞은 들리고 바지는 흘러내려 남자의 배가 럭비공 모양으로 드러났다. 정확하게 그 한가운데 뚫린 움푹한 배꼽을 보자 그 여자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남자도 눈길이 마주치자 따라서 웃었다. 어깨 위의 아이는 남자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움켜쥐고 우리 아빠 최고라고 씩씩하게 외치고 있었다. 무등을 잘 태워줘서 최고라는 걸까? 다음 일요일엔 어린이 대공원이나 자연농원에 데리고 가마는 약속을 함으로써 얻어낸 찬사일까? 아무려면 어떠랴? 젊은 아빠는 아이의 찬사에 더욱 의기양양해서 어깨를 으쓱으쓱 올라탄 아이의 엉덩방아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멀어져 갔다. 그 여자는 아쉬운 듯 그들 부자 모습이 길을 따라 꺾여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평범한 남자의 평범한 아빠 노릇에 몸이 깊이 떨리는 듯한 감동을 맛보았다. 뱃속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건만 그 여자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다. 입덧 같은 것도 없이 소화도 잘 되고 편안했다. 그 여자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조금은 아쉬웠다. 그래서 자주자주 멍하니 방심한 채 뱃속에서 생명이 움트는 소리를 엿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정말 임신한 건지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이 찰싹 달라붙었던 아랫배에서 마침내 주먹만한 실체를 감지하고부터 여름은 걷잡을 수 없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학기 말 시험, 성적 처리, 납입금 재촉, 단체 캠핑 신청 접수 등 교사가 바쁠 때이기도 했지만 그 여자는 전에 없이 허덕이고 헉헉댔다. 늘 일에 쫓기는 기분이었고 더위 때문에도 짜증스러웠다. 그렇다고 그 고비만 넘기면 즐길 수 있는 여름방학이 달갑게 여겨지는 것도 아니었다. 산 넘어 또 산이라고. 여름방학도 결국은 헉헉대며 넘어야 하는 태산처럼 그 여자를 위협할 뿐이었다. 문경이답지 않았다. 그 여자는 수업 능력이 우수할 뿐 아니라 사무 능력도 신속하고 정확해서 담임을 맡은 교사직에 따르는 잡무를 별로 부담스러워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교육적이라기보다는 관료적인 잡무나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과는 무관한 다만 교사들을 들볶기 위해 용의주도하게 창출한 듯한 잡무에 아무런 불평이나 회의 없이 순종만 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 여자의 능력은 오히려 그런 교육 외적인 일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강대강 넘기는 데서 더욱 돋보였다. 이번 학기라고 그 여자의 그런 능력이 벼랑간 저하된 건 아니었다. 남보다 먼저 남보다 수월하게 해나가고 있건만 허둥지둥 쫓기고 있는 기분에서 도무지 헤어나질 못했다. 내가 왜 이러지? 때로는 이렇게 자신을 돌이켜보아도 쫓기고 있다는 것만 확실할 뿐 무엇에 쫓기고 있다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었다.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 두 번째로 진찰을 받던 날, 여의사는 산모도 태아도 정상이라고 말했다. 처음 들은 태아라는 말은 임신이라는 말보다 훨씬 듣기가 좋았다. 태아요? 그 여자는 높고 들뜬 소리로 반문했다.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 깔깔댔다. 무척 즐거워 보이는군요. 하긴 35의 초임이니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중년 여의사의 지친 듯한 직업적인 눈길에 잠깐 친정어머니처럼 너그러운 자애가 스쳤다. 그 길로 그 여자는 택시를 잡아타고 혁준의 회사 앞까지 왔다. 퇴근 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이나 남아있었다. 근무 시간에 불러낼 뜻은 없었는데 괜히 서둘렀나 보다. 역시 쫓기는 기분 때문이었다. 혁준의 회사가 있는 빌딩의 지하다방은 처음이 아니었다. 둘이 연애할 때도 지금처럼 2시간쯤 먼저 와서 기다린 적이 자주는 아니었지만 간혹 있었건만 괜히 쭈뼛쭈뼛했다. 그 여자는 두리번거리다가 출입문 쪽에서 보면 기둥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자리에 가서 앉았다. 기다리다가 아는 얼굴을 만나기가 싫었다. 혁준은 한 번도 그의 회사 동료를 그 여자에게 정식으로 인사시켜준 적이 없었다. 따라서 아는 사람을 만날 염려는 안 해도 되련만 그 여자는 혁주 또래의 남자들이 다 안면이 있는 것 같아 얼굴을 들지 못했다. 1시간쯤 그러고 있다가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전산실에 김 계장님 좀 바꿔주세요. 계장님 전화예요. 여자분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멀지만 똑똑하게 들렸다. 그 여자는 그제서야 무슨 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화부터 걸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각본 없이 그냥 부딪히기엔 그 여자의 용건은 너무 중요했다. 이제부터라도 각본을 짜기 위해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전화 바꿨습니다. 혁주의 목소리였다. 저예요. 문경이. 얼떨결에 그렇게 말해놓고 혁주가 어떤 말투로 나올까 기다리는 동안 그 여자는 간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혁주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동안이 그렇게 오래 걸린 것도 아닌데 그 여자는 참지 못하고 조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지금 지하다방에 와 있어요. 혁주 씨 회사 지하. 만나고 싶어요. 기다리겠어요. 퇴근 시간까지. 1시간 있으면 퇴근하죠. 글쎄, 회사라는 데가 그렇게 딱딱 제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혁주의 목소리는 전화 바꿨습니다 할 때 그 사근사근하고 기대감에 부푼 소리가 아니었다. 그 정도의 예의도 사무실 안의 이목을 의식하고 가까스로 지키고 있다는 것쯤 쉽사리 눈치챌 수 있을 만큼 뜨악하고 환한 소리였다. 기다리겠어요. 천천히 일 보고 내려오셔도 상관없어요. 그 여자는 더는 울먹한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넉넉 잡고 2시간은 더 기다릴 요량으로 아예 기둥하고 어항이 기역자로 만난 모퉁이 속으로 숨어앉아 마음을 느긋이 가다듬었다. 그의 표정 여하에 따라 첫인사의 말투 여하에 따라 각기 다른 적어도 서너 가지의 각본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가지의 각본도 미처 완성하기 전에 그가 말없이 앞자리에 와 앉았다. 30분도 채 안 돼서였다. 그렇게 일찍 퇴근해도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 고맙기도 해서 반쯤 몸을 일으켜 보이며 말했다. 퇴근 후엔 약속이 있어서 조금 일찍 나왔어요.
혁주가 깍듯하게 말했다. 퇴근 후에 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30분 이상은 짬을 낼 수 없다는 단호한 뜻이 담긴 말투였다. 중요한 약속인가 봐요. 그 여자는 눈을 내리깔고 옆 찻잔을 돌리면서 말했다. 혁주는 너 따위한테 그런 것까지 일일이 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듯 묵살하고 유유히 담배를 한 갭이 피워 물었다.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가 길을 쓰듯이 시끄러운 실내 한가운데 있으면서 독립된 정적의 세계처럼 보이는 어항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그 여자가 불쑥 말했다. 딴 데로 자리를 옮길까요? 어디 조용한 데로.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혁주는 그렇게 잘라 말하고는 아가씨한테 손짓으로 음악 소리를 좀 낮춰달라고 부탁했다. 왜 그렇게 정중해요? 나한테? 정중한 것도 트집이요? 트집이 아니라 우리가 부부처럼 지낸 적이 없었던 것처럼 구신이 말이에요. 여긴 바로 회사 밑이요. 용건만 말해줬으면 좋겠어. 혁주가 불에 댄 것처럼 조급하게 담배를 눌러 끄며 말했다. 두어 모금이나 빨았을까 말까한 긴 담배였다. 그가 뜨끔한 건 부부라는 말이었을 거라고 짐작한 그 여자는 생생하게 치미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또박또박 말했다. 용건만 말하죠. 나는 아이를 가졌어요. 당신 아이를. 이래도 우리 일을 없었던 것처럼 시침을 뗄 작정인가요? 그 여자가 듣기에도 자신의 목소리 같지 않게 목소리가 악에 받쳐 있었다. 혁주는 처음엔 못 알아들을 것처럼 바보 같은 얼굴을 하다가 차츰 심각해지더니 깍지 낀 손으로 두어 번 자기 이마를 짓짓고 나서 그 여자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고등교육을 받고 교육자인 여자가 생각해낸 게 고작 그거요? 기껏 그따위 저속하고 흔해 빠진 방법으로 나를 골탕을 먹이려고? 어림도 없는 수작이요. 혁주의 반응은 그 여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렬했다. 당신은 믿고 싶지 않군요. 그럼 내가 호락호락 믿을 줄 알았어? 암만 믿고 싶지 않아도 그 사실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 여자는 울먹였다. 극도의 분노가 그 여자를 슬프게 했다. 그동안 통 연락이 없길래 역시 배운 여자답게 뒤끝이 깨끗하다 싶었더니 이런 졸렬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을 줄이야. 어쩌면 사람이 사람을 그런 냉혹하고 미움만이 가득 찬 시선으로 노려볼 수가 있는지. 문경이는 처음 보는 혁주의 너무도 비인간적인 태도에 질려서 작은 소리로 빠르게 대꾸했다. 계략이 아니라 사실이래도요. 나도 이제야 당신 같은 사람 아이를 가진 게 싫고 후회가 되지만 엄연한 사실을 어쩌겠어요. 난 안 믿어요. 교육자가 창피하지도 않아? 겨우 그따위 캐캐 묵은 방법으로 남자를 붙잡아둘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제발 고등교육이니 교육자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요? 고등교육 받은 교육자는 아이 만드는 방법도 무식쟁이들 아이 만드는 방법하고 달라야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바에야 그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세요. 책임을 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겁부터 내고 그래요? 그 여자는 남의 눈만 없다면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은 걸 힘겹게 자제하고 나직하게 말했다. 어렵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군. 처음엔 공갈 협박, 다음엔 설교라. 누가 선생질 안 해먹었댈까 봐. 그 여자는 벌떡 일어서면서 소리쳤다. 나가요. 어서 빨리 내 옆에서 꺼지지 못해요? 한바탕 소동을 부리고 망신을 당하기 전에. 그 여자의 핏발선 눈을 보자 혁주도 비로소 그 자리가 자기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걸 깨달았다. 아침 저녁 대하는 마담의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 얼른 딴전을 피우는 걸 보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문경이의 명령대로 움직였다. 그 여자를 결정적으로 견딜 수 없게 한 것은 인간적인 모욕보다는 직업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직업을 존중하고 사랑했다. 직업은 여지껏 그 여자의 떳떳한 자립을 보장해줬을 뿐 아니라 자존심의 근거가 돼주었다. 그건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를 떠난 그 여자 스스로의 가치관의 문제였다. 알아주기는커녕 인심이나 세태가 날로 교사직을 얕잡고 능멸하는 쪽으로 기우는 가운데 홀로 긍지를 지키기란 힘들고 외로운 일이었지만 그거야말로 자기만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집의 현관문을 따기가 무섭게 울음을 터뜨렸다. 고약한 아빠를 만난 태아가 불쌍해서 슬프디 슬프게 흐느껴 울었다. 아,
그 아이는 배꼽을 내놓은 아빠의 어깨 위에서 엉덩방아를 찢는 유아기의 행복을 모르고 자라리라. 불쌍한 우리 아이. 같은 무렵 혁주도 그의 집을 들어서고 있었다. 황 여사가 문을 열어주고 나서 뒤따라 들어오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애비야, 회사에서 언짢은 일이라도 있었냐? 안색이 안 좋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럼 왜 벌써 들어왔어? 오늘 미스 정하고 데이트하기로 한 날인데. 혁주가 문경이하고 발을 끊고 나서 맞선을 보고 약혼 날짜까지 잡은 여자가 정혜숙이었다. 미모에다 사업소원까지 있는 노처녀라기에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콧대도 세련히 했는데 뜻밖에도 부끄러움을 잘 타고 순정적이었다. 같이 식사를 할 때도 자기 식성에 맞게 따로 주문하는 법이 없었다. 혁주 씨 먼저 시키세요. 그러고 나서 저도 같은 걸로요 라고 조그맣게 말할 때는 영락없이 시골서 가상경한 숙복이었다. 사업가라는 선입관 때문에 긴장했던 혁주는 약간은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쉽게 편안해질 수가 있었다. 혁주보다 어머니 쪽에서 더 관심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도 정혜숙은 매우 겸손했다. 어차피 생전 해먹을 건 아닌데 결혼하면 그만두죠 뭐. 마치 심심풀이로 다니던 10-20만 원짜리 월급짜리 말하듯 시들하게 말했다. 가게가 둘 다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부럽습니다. 사업가적 소질을 타고난 분 같은데 월급만 가지고 빠듯하게 살림이나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혁주 쪽에서 정혜숙의 사업에 미련을 보일 적에도 대답은 간단했다. 살림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경제력이 행복의 첫째 조건이라고들 하잖아요. 난 애숙 씨가 한 푼을 쪼개 쓰다 지쳐서 바가지 긁는 꼴을 보느니 살림은 어머니께 맡기고 하고 싶은 일 하게 내버려 두고도 싶은데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혜숙의 경제력을 부추겨보기도 했다. 보시다시피 전 사업할 체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은 따르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도 그러세요. 쟨 돈이 따르니까 뭐래도 실패가 없다고. 이것저것 정리하면 부모님이 대주신 것 같고도 제 몫으로 얼마간 떨어질 텐데 살림만 한다고 설마 그 돈 놀리겠어요? 저한테 돈이 따른다는 것만 믿고 슬슬 굴려보죠 뭐. 저절로 돈이 따른다는 정혜숙의 자신감은 혁주에겐 놀랍고도 눈부셨다. 미모와 순종적인 성격 등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한 달 내내 큰 액수도 미지의 액수도 아닌 빤한 일정한 액수를 죽잡거나 쫓아야 하는 월급쟁이 신세가 보기엔 돈이 저절로 따라오는 팔자란 생각만 해도 황홀한 꿈의 팔자가 아닐 수 없었다. 혁주가 정혜숙을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힐 때 문경이 생각을 아주 안 한 건 아니었다.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문경이와 결혼을 약속하고 3번이나 같이 잔 게 생각할수록 꺼림칙했다. 후환이 없도록 깨끗이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았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정혜숙한테 고백을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듯도 싶었지만 정혜숙의 성격으로 봐서 아주 쉽게 용서를 할 수도 아주 쉽게 그만두자고 할 수도 있었다. 반해의 확률이 큰 모험처럼 두려워질 만큼 혁주는 정혜숙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고민 끝에 어머니한테 먼저 의논을 하기로 했다. 문경이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꺼내기는 그리도 어려워 결국은 못하고 말았건만 그 여자를 버리기 위한 의논은 술술 잘도 나왔다. 어머니는 생각보다 놀랐다. 거봐라. 애미 말 안 듣고 3년씩이나 호라비 생활을 고집하더니 하필 소방 맞은 여자에게 걸려들었구나. 아휴, 그 여자도 제 주제를 알 테니 뒤탈은 없을 게다. 그러고 나서 달포가 넘게 발길을 끌었는데도 그쪽에서도 전화 한 번이 없다면서.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제 주제를 안 거라니까. 만나서 해결하다니 뭘 해결해. 계약서라도 썼어? 내 말대로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럼 미스 정한테도 말 안 해야지 무슨 소리야. 으유. 일은 어머니 말대로 되어가는 듯 했다. 안 만난 지가 넉 달째로 접어드는데도 문경이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으니 깨끗이 끝장난 걸로 봐도 무방하리라 싶었다. 그동안 마음 놓고 정혜숙과 가까워졌고 약혼 날을 보름쯤 남겨놓고 있었다. 쪼르르 따라 들어와 아빠의 애무를 기다리는 시내를
혁주는 건성으로 한 번 안아주고 나서 할머니한테 가보라고 내보내고 거칠게 방문을 닫았다. 혁주는 혼자 있고 싶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뜻밖이었다. 장차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보다도 재수 더럽게 없다는 자탄과 원망 쪽으로만 생각이 기울고 있었다. 똑똑. 어머니가 밖에서 안 하던 노크까지 하면서 들어가도 좋으냐고 물었다. 어머니도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눈치챈 모양이다. 안 좋은 일이 있냐? 미스 정하고? 어머니는 그저 정희숙 걱정이었다. 만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럼 바람을 맞힌 게요? 그럼 쓰냐? 전화 걸었어요.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간다고. 도대체 그 급한 일이 뭔데 이렇게 허둥지둥 집으로 들어왔냐니까. 애미도 좀 알자. 결국은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결국은이라니. 그럼 그 소방 맞은 여자가? 어머니도 소방 맞은 여자가 뭐예요? 얘 좀 봐. 애미 앞에서 그게 지금 역성을 드는 걸 보니 너 아직도 정을 못 된 거로구나. 세상에. 어머니. 혁주가 언성을 높였다. 일이 이렇게 꼬인 게 다 어머니 탓인 것만 같아 화가 지글지글 끓어올랐다. 그래 알았다. 그 여자가 이제 와서 뭐라던 아이를 가졌답니다. 제 아이를요. 혁주가 지치듯이 말했다. 세상에 맙소사. 어머니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어지러운 신용을 했다. 독한 세제 때문에 많이 거칠어진 손끝의 분홍색 매니큐어가 서글퍼 혁주는 외면하고 말았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미스 정하고 잘 돼가는 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꼭 살얼음 밟고 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가슴이 조이더니만. 그럼 어머니도 마음이 편하셨던 건 아니로군요. 안 들었으면 모를까. 듣고 나서 편할 리가 있냐. 늘 꾀적지근하더라니. 그러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가만 놔두면 저절로 없었던 게 될 것처럼 말씀하신 건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황 여사는 아들이 마음 놓고 탓을 하도록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 노릇을 어쩐답니까? 혁주 쪽에서 먼저 애걸하는 소리로 물었다. 아무래도 네가 고약한 여자한테 걸린 것 같다. 그렇진 않아요, 어머니. 착실하고 참한 여자예요. 또 역성이냐? 역성이 아니라요. 고약한 여자만 아이를 베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 벤 걸 뭐라는 게 아니야. 그걸 빌미로 너한테 덤터기를 씌우고 네 앞길을 망쳐놓기로 작심을 했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것도 어머니 오해십니다. 그런 여자는 아니래도요. 그저 애를 가졌다고만 했지 그걸로 저한테 책임을 지라거나 협박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혁주는 한 번 만나본 적도 제대로 알아본 적도 없는 여자에 대해 지나치게 악의적인 단정을 내리는 어머니에게 울컥 혐오감을 느꼈다. 황 여사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혁주가 어려서부터 익숙한 아들의 작은 실수에 너그럽기로 작정한 그러나 이만저만해서 그리 되었다고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미소였다.